지금 홍현희 원장님 말씀 들으셨죠? 밖에서 들으셨습니까? 못 들으셨습니까? 네, 뒷부분은 여기 서서 좀 들었습니다. 뭐 반도체 전 국립외교원장인데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지금 한 달 전에 이제 쫓겨난 분인데 얘기를 들을 수가 없네요, 정말.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지금 화가 뭐 날대로 나 미국 계시죠. 가서 뭘 또 해올지, 뭘 또 갖고 올지, 네. 뭔 또 과제를 또 국민들한테 안길지. 걱정입니다, 진짜. 진짜 걱정이네요. 지난주에 얼핏 말씀을 하기도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지금 이대로 하는 거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도청권 또 제대로 해명 안 됐고 또 뭐 포탄 지원 문제도 있고 또 게다가 지금 이러한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준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가는 거 국민들에게 너무 불안감 주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연설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버드에 가서 연설하시고 그 영어로 또 굳이? 스피킹한다 그래서 예. 무진장아마 또 영어 실력. 한동훈이가 영어 잘하니까 팁을 주겠지. 요새 그거 연설을 연습하시느라 일정 소화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김건희 그래서 여사가 계속 김건희가 하시잖아요. 대신 국정의 파트너로서 네, 열심히 지금 광폭 행보를 하고 계시죠. 네. 대표님이 나라 꼴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나라를 올바로 세우는 데는 참 긴 시간 필요한데 망가뜨리는 것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정치가 이래서 중요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 어떻게 나 해야 진짜 돼요? 아까 홍현희 원장님 얘기를 들을 수가 없더라고 정말. 얘기를 하는데 미국 가서 또 무슨 또 과제를 우리 국민들한테 던져주고 올지 또 갖고 오겠지. 야, 니네들이 해결해. 나는 가서 의회 연설했으니까 사진 찍고. 사진 찍고 또 같이 갈 거 아니야, 파트너하고. 대통령의 행복 하나하나가 다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참, 진짜 걱정이죠. 나라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음에 또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가서 그 오므라이스에 폭탄 드시고 오시면서 뭔가 그 하중을 갖고 와서 국민들 보고 해결하는 거 아니? 국민들이 해결하라는 거야 나중에. 내가 그만두든 말든 간에. 네, 뭐 방사능 생선 먹으라. 그렇지. 이런 이거부터 해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각종 문제를 그대로 들고 와서 야, 얘들 해결해. 내가 다 쫓아놨으니까. 미국 가서 또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반도체 문제, 배터리 문제, 또 중국과 러시아 관계 문제, 모든 걸 다 악화시켜 놓고 와서 한미 관계의 그 불투명성을 갖고서 미래를 개척하기는 개불완전히 걱정. 글로벌 호구가 됐다라는 걸 거기 가서 또 확인시켜 줄 거 아닙니까? 우리 대표님 말씀대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의회 가서 영어로 연설하는데 가야지. 국빈 방문인데. 국빈 방문인데. 아니, 국회 안에다가 스튜디오 해서 가상 스튜디오 같은 걸로 사진 찍어 드릴 테니까 안 가면 안 되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진짜 의회 생긴 걱정돼요. 게 뭐 그렇죠. 요즘 뭐 그런 거 가능합니다. 크로마키로. 디지털 아바타 같은 걸로 해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은 그 사진으로 드릴게. 그런 생각이 할 수만 듭니다. 있으면 진짜 출국 금지시키고 싶은 심정인 거죠. 대부분 국민들이. 진짜 하여튼. 그러나 우리 저 남영희 원장님 지역구가 인천 미추홀이죠. 예. 거기서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그 지난 14일에 젊은 또 청년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네. 또 어제 또 그런 비보가 있어서 그 사이에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서 여기저기다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나 여기저기다 네. 물어보고 막 그런 상황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또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와서 진짜 가슴이 콕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멘붕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그렇고. 근데 예.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인데 첫 번째 이 피해가 그냥 사기를 당한 개인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냥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생긴 사회적 참사다 이것을 인정해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네. 지금 그 피해 당한 당사자들이 조금이라도 기댈 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네. 그 호소를 한 지가 벌써 이제 작년 6월부터 활동을 해 거의 1년 다 돼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절박하다 호소한 지가. 근데 내놓은 대책들은 사실 뭐 사후 약방문 정도 될 만한 것들이었고 당장 이 피해자들이 구제될 만한 구제책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경매 그 다른 곳은 또 지금 전국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돼서 깡통 전세 뭐 문제들이 되게 네. 많이 생기고 있는데 미추홀 이쪽 전세 사기 부분은 건축왕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건축왕이라고 하는 자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많이 끌어다가 네. 공인중개사와 함께 마치 모종의 사기 행각을 위해서 만든 그런 여러 채의 집들이 있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이 들어갔다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피해를 입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 이 근저당에 있어서 선순위가 아니고 후순위가 돼서 경매가 진행될 때 이 경매 넘어가면 금융권에서 먼저 1순위 네. 당사자가 돼버리니까 이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들은 집도 절도 다 잃고 돈도 잃고 남는 게 없게 되는 아주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네. 게 완전히. 지금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그런 내용들이고,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이 진행되는 경매 절차를 좀 중지시켜달라. 근데 그 얘기를 안 했냐? 했었습니다. 근데 법원 행정지원처라는 곳에서 나오신 분의 답변은 이게 우선순위와 뭐 이것을 얘기하면서 법률적으로 뒷받침될 만한 것이 없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어제 우리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 그렇지 네. 않습니까? 지금 법이 없으니 길을 열어서 만드는 것이 정치권의 역할 그렇지,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지금 이곳에 피해가 어떤 것인지 사기를 당한 내용을 정확하게 두드려 보고 긴급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 재정 명령이라도 내려서 해달라 이런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오준호 대표님은? 뭐 은행의 역할을 좀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그런 근저당 선순위 중에서 경매로 넘어가는 집들 중에서 이 공공기관들은 조금 눈총도 받고 하니까 뭐 그런 경매를 좀 늦추거나 뭐 선순위를 포기하는데, 지금 은행은 안 그러거든요. 은행은 자기들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대출을 시켜 놓고 나서 지금 막 경매에 넘어가니까 악착같이 네. 그걸 받아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은행을 감독하는 뭐 금융위원회라든가 하는데 예.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은 전혀 의지가 없지만 네. 국회 정무위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민주당 의원들께서 은행들 혹은 뭐 금융위원장 불러서 좀 네. 폭풍 치고 해서 야단을 쳐서 최소한 은행이 좀 그런 경매를 득달같이 이제 밀고 가는 것은 좀 늦추기만 해도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뭐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그런다고 뭐 말 들어먹을까? 그리고 아유, 또 하나 제가 그래도, 안타까웠던 거. 정부에서 뭔가 조치를 예, 행정부의 긴급적인 집행 권한이 중요하죠. 빨리 좀 뭔가 그래서- 조치를 취해야지 네. 다 죽어나가는데. 답답하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얼마 전에는 뭐 어. 자기 말하고 싶을 때는 은행은 공공 영역이다, 공공 부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놓고 공공성이 있다고 해놓고, 이 지금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중현 대표님. 최근에 전세 사기에서 당하신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은 이게 사회에 우리의 그 아주 왜곡된 질서와 이 독재 정권이 가해지는 국민적인 삶에 대한 파괴, 이 조짐이 지금 작반 드러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이것이 이게 지금 단순하게 뭐 정치권, 뭐 민주당, 기본소득당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국민 삶에 대한 문제를 파괴하는 조짐이, 이게 저는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날 걸 봅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한번 우리가 언급했듯이 이번 전세 사기 사건의 좀 먼 배경은 사실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고 외면하고 있는 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있고, 또 이런 문제를 그저 저기 좀 서민 동네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로 보고 있는 뭐 한국의 뭐 자본주의적인 병폐도 같이 있는 거죠. 진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정치권이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 것 같아요. 어딘가 기댈 데가 있다라고만 생각해도 사람들이 그 가장 그 절망의 끝에서 네. 무너지진 않을 텐데, 뭐 정치권이든 뭐 정부든 어디든 이 사회가 정말 비정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기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진짜 이 사회가 무너지려는 조짐이라는 것이 가장 약한 고리에서부터 그럼요. 뚝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예. 정말 저는 지금 제 그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책위원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만났을 때 요구한 게 저는 뭐 어차피 제도권 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으니 저한테 요구한 것도 큰 것이 아니었어요. 인천시장 그리고 미추홀구청장이 함께 하는 자리에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자리만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냐 늘 뭐
국회의원들 뭐 몇 분 이제 간담회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국회 뭐 저기 정부의 과장급 공무원들 뭐 이런 식으로 나서 만나긴 했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었다. 그러니 그분들하고 직접 대화만 해도 본인들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뭔가 끌어내겠다고 해서 제가 그걸 중재하기 위해서 저희 시구위원들한테 부단히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었어요. 안 이루어져요? 바쁘고 뭐 다른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동안 뭐 지원센터라고 명목상 뭐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해결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이 피해자들의 정말 절박한 마음을 소통하거나 공감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했던 거죠,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좀 뼈아픈데 이런 요구들을 하고 나니 이제 세 번째 비극이 있고 나니까 어제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구청장, 뭐 시장, 국토부 차관은 구청장 미추홀에서 만났어요. 누굽니까? 사람은? 국민의힘 쪽 분인데 뭐 그 갑자기 이제 뭐 회동을 갖긴 한 것 같은데 그분들이 대책위 분들하고 아직 직접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저녁 7시에 추모제가 주안역 광장에서 있고 네. 또 전국의 피해 대책단을 또 새로 구성하는 뭐 그런 모임까지 한다고 하는데 이곳에서든 어디서든 구청장, 시장이 대책위 분들과 직접 좀 만나는 그런 모습 좀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국민이 절박해서 들고 일어나야 그때 좀 뭐 모양새 좀 갖추는 것 같아 아주. 참.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얘기는 또 나중에 또 좀 하시죠. 자, 정강훈 얘기 좀 하죠. 정강훈이 아예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을 지배하겠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별 선언한다 그래서 나 떠나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야 내가 더 할 거야 그러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정당 같지도 않고 뭔지 모르겠어 국민의힘. 일단 국민의힘이 전광훈한테 놀아난 거고요. 전광훈 씨가 국민의힘과 결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빠이빠이 하는 줄 알았어. 어? 그런데 기자회견은 정작 월요일에 했는데 무슨 긴급 기자회견을 사흘이나 시간을 두고 합니까? 그 사이에 사실 국민의힘은 또 자중질환만 더 깊어졌죠. 뭐 홍준표 시장의 김기현 대표 저격하고 이 과정을 보면 정광훈 씨는 실제로 결별할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정광훈 씨한테 자신의 어떤 이 돈이나 권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국민의힘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3일 동안 나 결별할 거야 했다가 이제 기자회견에 돌아와서 국민의힘이 정말 읍소를 하니까 내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 자기의 영향력만 더 강해진 거고 당원들 더 가입시킨다며. 그런데 사실 뭐 이게 취재들을 보면 지금까지 뭐 대표 선거에서 정광훈 씨가 가입시킨 당원은 10,000명이 안 된다고들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가입시킨 실제 가입보다는 큰 소리를 치고 과장을 뻥치는 하는 거예요? 거죠. 예. 뭐 일소리는 10만, 30만 얘기하던데 아니에요? 정광훈 씨가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슨 아스팔트 집회에 한 10만 명 모였는데 그래, 이 중에 국힘 가입한 사람 하니까 뭐 다 손들었대요. 그래서 10만 명이 가입했다. 그런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정광훈이 말하는 뻥치는 썰이거든요. 거야? 실제로 가입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고 다만 좀 정광훈이라는 그런 뭐 교주의 말을 듣고 움직이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국힘에 상당한 근데 왜 혼란을 그 일으킬 수 수석 있죠. 최고위라는 김재원 그 사람은 가서 그렇게 조아리고 말이야. 거의 충성을 맹세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당원도 몇 명 안 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저는 뭐그 당원 숫자는 진짜 파악이 안 된다고는 그렇지. 하지만 그래도 뭐 본인이 이렇게 뭐 공천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정도면 뭔가 힘을 부릴 만큼은 뭐 세력은 넣어놨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우선 동업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지난 그렇지. 전당대회도 그렇고 오래 전부터. 근데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재정 일치 사회도 아니고 종교 분리되는 정신은 어긋나는데 뭐 저희가 이번 정권은 무능력, 무대법, 무당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천공 그 무속 신앙도 참 거기에서 떠받들고 있지 않나라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목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노골적으로 국민의힘과 관련돼 있는 이 밀당을 계속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다라는 게 정말 처참한 거죠. 이 사람 지금 한기총에서
그 제명 조치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아직 된다고 원래 된다고 얘기는 작년 12월 달인가 한다고는 했는데 2단으로 해서 뭐 예. 그걸 프로세스 결론이 안 나온 것 아니, 같더라고요. 2단으로는 규정됐는데 어. 제명까지는 조금 그러니까 목사 결정이 좀 직함은 보류되고 유지되는 있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직도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뭐 그 입을 다물라라고 말은 하지만 그게 센 모습으로 보이지 않는, 센 워딩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빚진 것이 분명히 있고 주고 받아야 될 뭔가 계약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수석 총선 최고위원이 때까지 가서 이어지겠죠. 그럴 정도면은 그 사람이 김재원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서 뭐 조상표도 판다고 조상묘도 판다고 정치인은 표가 필요하면. 그거는 앞으로 잘 봐주세요. 잘 해봅시다. 뭐 그런 중요한 정치적인 아니요. 행위 아닙니까? 보수가 이 유권자 합리적인 좀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못 받으면 못 받을수록 그러한 극우 집단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이제 커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보수가 야 우리가 진짜 스스로 합리적으로 성찰하고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방향으로 갈 텐데 그것보다는 당장 나에게 이제 좀 지원이 되는 곳에 가가지고 내 목소리 한번 높여보자라는 선택을 하면 김재원이라든가 뭐 김기현 같은 선택을 하는 거죠. 김기현 대표도 여전히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박수 받고 환영받으면서 했던 말이 우리 정광훈 목사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다 이런 얘기를 한 김기현도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정광훈 씨한테 뭐 그 입 다물라 그러는데 다물 입이었으면 열지도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쇄신은 당원도 아닌 정광훈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당 내부에서 이 극우 언행을 저지르는 그런 자들, 그런 최고위원들을 징계하고 출당하고 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제대로 된 쇄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정광훈 목사가 정치인들은 종교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게 다 신세를 졌구만. 다 신세를 신세를 확실히 졌죠. 졌어. 확실히 졌어. 근데 이렇게 언제까지 본인이 자유롭게 저렇게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저희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야 너. 그 장이동 그 사랑의 교회인가요? 그치, 거기 재개발 문제도 지금 뭐 그 약장했던 것과 달리 본인이 또 다시 주저앉아서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네. 다 원천 취소하겠다. 이 순간 때문에 저는 신당을 만들지 않고 내가 좀 더 힘을 부릴 거라고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원하던 만큼 얻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좀 더 행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뭐 밀당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군요. 전광훈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밀고 돈 땡기고 조직, 돈 뭐. 조직해서 정치 권력, 공천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정광훈은 수싸움들 하는 거 아니에요? 국힘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정광훈 씨가 국힘을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본인의 뭐 돈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이번 같은 뭐 기자회견 해프닝을 앞으로도 자주 할 거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보수 분당의 어떤 촉진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다른 것보다도 전광훈과 함께하는 국힘이 총선에서 국민들 선택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명분으로 반당권파들이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그 초기 대선에서도 중요한 사람 아니에요?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 중요하죠. 여기서 그리고 딱 0.5%, 0.몇 퍼센트 좌우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극우 수구 기독교 세력을 행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 이쪽 집회와 맞서서 맞불 집회를 할 때 얼마나 많이 했다고. 예, 아유, 그쪽에서 시청 행동하지 광화문에 않으면 요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 거죠. 항상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면서 그 촛불 집회를 국힘에서는 방해했어요. 일정 부분 필요한 거죠. 뭐 보수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또 구심력이 좀 약해진 것도 있죠. 그 전이라면은 뭐 정권에 반대하는 집회로 총동원을 했을 텐데 뭐 현재는 보수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보수 세력 내에서도 상당히 좀 분화와 다툼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광화문 집회도 하나가 아니라 되게 여럿서 찢어져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또 뭐 잘 아시겠지만 이 극우 유튜버들 또 서로 공격하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래야 이제 나름의 코인을 더 탈 수 있으니까. 보수가 많이 분화하고 있대요? 어떻게 분화하고 있대요? 뭐 결국 돈과 권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이고 정광훈에 대해서도 오히려 전광훈 보고 막
빨갱이라고 하는 그런 보수 세력도 있더라고요. 정광훈한테요? 지금 왜? 그런 거예요. 왜? 뭐 정광훈이 이 국힘의 그런 입장과 뭐 동조할 때가 있는데, 아예 국힘도조차도 이렇게 우파가 아니라고 보는 그런 세력도 있단 말이죠. 그래요. 아, 잘 오로지 알겠습니다. 자신의 이익 예. 앞에서 충성하시는 거죠. 자, 민주당 얘기 좀 할까요? 네. 이재명 당대표가 사과했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사태가 진전되는 겁니까? 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네. 그 어떤 개인 사업가의 관계에 있어서 그 금전 거래에 있어서의 문제로 고소 고발 당한 것이 지금 2년 전의 일인데 네. 그것이 지금까지 묵혀져 있다가 제가 보니까 필요할 때 검찰에서 뭔가 캐비넷에서 쿠킹을 했다고 그러죠. 아, 예, 캐비넷에서 캐비넷에서 꺼낸 이제 거? 꺼낸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저희가 변명의 여지가 없죠. 예. 실제로 그 정황들, 이 녹취가 저는 사실 언론사에서 왜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되는지, 누가 제공을 하는 건지, 결국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 녹취를 그대로 지금 풀고 있는데 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난 전당대회, 2년 전 전당대회 때 분명히 뭐 일정 부분 돈 봉투가 오고 갔구나 하는 정황은 저희가 뭐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이 네. 사실일지 아닐지는 뭐 차후의 문제라도 그것에 대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좀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후보도 아니었고 대통령 후보도 아니었고 지사 신분이었어요. 경기도지사 네. 신분이었고 그 전당대회에 관여하지 말라. 제가 알기로도 그렇습니다. 주변 측근들한테 어떤 당대표가 되어도 본인이 그때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유력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중립을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한 걸 여기저기서 들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때 당시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곤란해지기도 했고, 본인은 지금 수천억 단위의 그런 사업에서도 단 한 푼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다른 일로 지금 공식 사과를 하는 이런 입장이니 네. 좀 제가 볼 때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공당의 책임자로서 정말 그 깨끗하게 얘기를 깔끔한 사과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시기도 괜찮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후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진상조사는 안 그러니까 한다고 자체 조사를 하자라는 쪽이 있고 네.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네네. 지도부에서는. 근데 자체 조사라는 것이 저는 사실 좀 민주당 내에서 자정 노력을 위해서 뭔가 강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네. 그냥 검찰은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해 왔던 게 정치 검찰이고 조작 수사하는 검찰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지금 내놓고 있는 것도 100% 믿을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네. 사실 조작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면서 그냥 검찰의 손아귀에 우리 당 전체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네. 깊이 더 들여다보면 수사권도 없고 그리고 모든 녹취를 가지고 있는 저쪽 그 검찰 측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범위나 대상. 저희가 어떤 단위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예. 자체 조사는 힘든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에 저도 뭐 수긍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 자체 조사를 하지 못하면 그럼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저는 이제 당 내에서 혁신의 바람이 먼저 불어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야 된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뭐 돈봉투라고 계속 크게 확대하긴 하는데 내용들을 보면 사실 전당대회 때 뭐 국회의원들한테 300만 원 얘기가 있고 뭐 지역의 본부장 상황실장들한테 뭐 50만 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당대표 선거라는 게 기간이 선거운동 기간이 한 달 정도 뭐 아주 긴 기간도 아니고 네. 그 기간 내에 뭐 밥값을 하라든지 보좌진이든 내지는 지역의 대의원표가 중요한 상황 네. 아닙니까? 그러니 지역 위원장들에게 우호적인 쪽에 이제 뭐 밥값 정도의 그런 돈을 주급을 하면서 좀 선거를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뇌물성의 돈봉투 뭐 이렇게 계속 몰아가는 것은 네.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든 저렇든 불법 자금이라고 하면 저희는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 분명히 그렇죠. 있고 그 사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가 이번 지도부를 세울 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의원의 그
표의 등가성, 네. 일반 당원과 너무 다른 부분을 혁신을 하자. 이제 이 제도를 고치자고 얘기했어요. 1인 1당원 투표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진짜 그게 필요할 때가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더불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언론에 계속 뭐 언급이 되는 그런 의원들 그리고 네.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이제 터졌으니 결자하지 않은 차원에서 책임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당원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국민들도 근데 뭐 한편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50억, 뭐 100억, 뭐 이런 거 무죄도 뭐 때리고 지금 또 갑자기 쌍특검 얘기 싹 들어가지었고 네. 또 불종 외교, 한일 외교 예. 문제, 그다음에 도청 정구 다 덮고 가려고 네. 이렇게 준동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보세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여전히 이거 뭐 개인 일탈이다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오늘 속보를 보니까 뭐 귀국하는 것도 차일피일 좀 미루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본인이 연루되었으면 더 심각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의 대표 선거에서 벌어진 일이고 대표 임기 중에 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은 뭐 과거 이재명 대표가 뭐 대장동에서 했던 여러 결정이 뭐 지자체장의 행정이냐 배임이냐 뭐 이런 의혹이나 또는 뭐 노웅래 의원 사건처럼 좀 개인의 어떤 뇌물수수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다. 이거는 정당 정치에 진짜 근본이 흔들릴 수 있고 이 결과에 따라서 뭐 민주당에서 뭐 일부 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거의 당의 명운이 걸린 사건이다. 즉각 귀국을 하셔서 결자 해지를 진짜 하셔야 된다. 조사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잠깐만요. 그 문제는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들어온다는 겁니까? 일단 송영길 대표는 그 전당대회 당시에 이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돈봉투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죠. 예. 후보였던 그 송영길 대표는 또 사실 이 모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그 또 7월이면 귀국을 할 걸로 원래 예정이 되어 있던 일정인데 네. 굳이 지금 들어가서 그 책임져야 될 부분까지는 없는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발표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주말에 그 뭐 기자회견을 프랑스 파리에서 한다 그러는 것 네, 같은데 거기서 어떻게 정말 생각하세요? 뭐 오늘 아침 뉴스로는 네. 이거 좀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는 쪽으로 무게 실어서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귀국을 안 할 수 있다는 식인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분이 안 돌아오시면은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도 사실 스톱이 걸린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 지도 체제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송 대표의 말 그렇다고요? 네, 무책임한 거죠 저는 저를 보고 두 번째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이재명 대표가 자체 조사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해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다만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뭐 객관 중립적인 그런 조사단을 꾸려서 해야 된다. 왜냐? 물론 이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조사를 피할 수는 없다라고 네. 봅니다. 이거 그냥 탄압이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믿을 만한 기관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건이 벌써 2년 전에 나고 이정근 부총장도 작년에 이미 구속되고 녹취 네. 파일도 이미 작년에도 확보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녹취 파일 3만 개면은 총선 지나 대선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파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찰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객관 중립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을 보여야 검찰의 조사에 대해서 필요하면 견제도 하고 네. 또 국민의 불신도 씻을 수 있는 네. 적극적인 태도로 보일 것이다. 그래서 좀 자체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주조사 하겠다 그러다가 또 바뀌었죠. 그래 저도 사실 대표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에 한계가 뭐냐? 자체 조사를 해서 그다음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걸 얼마나 신뢰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 현재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 민주당에서 모르기 때문에 이러는 그리고 건가요? 대부분의 그 이제 현금 뭐 이렇게 뭐 주고 받았다라고 뭐 돌고 있는 이런 언론 언급되고 있는 또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부인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녹취록만 가지고
사실 3만 개라고 말은 하지만 이것이 이전부터 그분이 매번 통하던 내역을 다 녹음을 한 거기 때문에 그냥 사생활이든 뭐든 다 들어있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을 마치 저희가 한번 돌이켜보면 예전에 저기 이재명 대표 428억 저수지설 할 때 계속해서 국민의힘이나 검찰 측에서 이건 이재명 그분 거야 라고 주장을 해왔던 게 지금 네. 밝혀진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검찰에서 3만 개의 녹취록, 이전금 파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으름장을 놓는 부분이 저희가 대응을 하기에도 뭐 불분명한 것뿐만 네. 아니라 검찰에서 뭘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실체적인 무언가가 있으면 벌써 그들을 뇌물로 걸어도 걸었을 것이고 문제가 클 것인데 지금 여기에 대응할 만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장치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고 네. 설사 저희 쪽에서 진실을 말한다고 해도 그것이 신뢰되거나 뭐 존중될 만한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도부에서 결정을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것도 그러세요? 일부분은 인정이 된다라는 생각이 그럼 들고요. 검찰 수사를 역으로 생각해서 그건 검찰 수사 신뢰한다는 얘기인가요? 신뢰하지 않죠. 하지만 계속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그 사안별로 검찰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하여튼 언론 발표는 언론이죠. 언론 발표죠. 검찰 수사가 이거 발표가 아니라 언론 발표에서 드러난 뭐 윤관석 의원이라든가 네네. 두 사람의 의원들 외에 다른 사람들 의원들 이름이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분들은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의 부인을 하는 분이 많죠. 많아요. 그리고 뭐 저희가 찌라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찌라시에서 뭐 A 버전이 돌고 있고 B 버전이 돌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막상 당사자들은 해당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근데 꽤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언론 발표에는 조직도까지 나왔잖아요. 짝짝짝짝 무슨 옛날 뭐 간첩 사건처럼 말이야. 조직도가 딱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검찰발 뉴스를 받아 적는 언론 기사를 믿을 수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1년 내내 겪어온 일들 아닙니까? 계속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근데 그것이 한 명의 진술에 의한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는 상황들을 봐왔기 때문에 네. 국민들도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검찰의 그런 모습, 언론의 그런 기사들을 다 신뢰하지 않는다. 근데 민주당에서 어설프게 대응을 했다가 민주당도 믿지 못하겠다로 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 부분은 배제하자 이렇게 된 거죠. 검찰에서 뭐 그 이재명 대표나 지도부의 여러 가지 좀 곤욕스러움을 이해는 하지만 네. 두 가지 이유에서 좀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좀 원칙의 일관성인 거죠. 검찰 수사에 대한 기본적인 불신과 정치의 사법화를 최대한 피하자고 하는 원칙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기소나 공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용했던 원칙인데 민주당이 적용했던 원칙이라고 하면 이 문제를 현재 사건에도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수사를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민주당도 자체 조사를 해서 진실 규명에 함께 다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할 수 있는 번째는 부분에서는 좀 할수 했으면 있는 부분은 좋겠다. 해야 된다. 근데 사실상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건 이런 아닙니다. 얘기를 제가 하면 좀 말이 안 됩니다만 돈 받은 사람이 돈 받았다고 수사권 없는데 얘기하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면 그런 한계는 있잖아요. 여기에 참 두 어려운 번째 문제죠.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실제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하는 뭐 아주 구체적인 사실도 있겠지만 뭐 녹취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런 주고받음에 대해서 별로 긴장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이게 하나의 관행 내지 문화가 되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이런 부분은 검찰 수사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래로부터 이건 조사를 내부적으로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변명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민주당이 이 구태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거는 국힘에 네. 대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있습니다. 얘들은 잘했냐? 뭐 그런 예, 거냐? 국힘이 이번 저 대신 좀 세게 해주세요. 저 하고 싶은 얘기 많지만 정말 아니 이번 일을 마치 지금까지 이제 윤 정부의 정부 여당의 실정을 한번 턴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는데 그래서 뭐 민주당 보고 뭐 쩐당 되니 이렇게 비난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알듯이 땅 대표 사라졌어. 땅 대표. 국힘 대표 선거는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정말 찍어내기와 선거 개입으로 이루어진 윤당 대회 아니었습니까? 그런 대회로 당선된 지도부가 야당에게 과연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낯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검찰도 뭐 물론 그
전당대회의 그런 부정비리 관행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검찰의 역할이긴 한데, 근데 김건희 여사님과 또 각종 사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 특히나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특활비 그거 공개됐잖아요. 대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하는 판결이 내려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해요, 아직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뉴스가 나오고 하여튼 뭐 저쪽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내 편, 내 가족들에게는 고발 범죄 사주권. 사실 모든 것이 다 무혐의고 뭐 불기소 처분되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뭐 캐비넷 속에 있는 것들은 뭐 계속 총선 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정치 검찰의 형태를 보이는 거고 이거 검찰이 이게 생각할 수밖에 즐길 없어요. 것 같은데. 예, 범죄를 어떻게 뭐 처단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의 행동 자체가 정치 검찰의 그거를 이제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는 어떻게 거죠. 대응할 것이냐가 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잘못한 거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되게 정치 검찰이 사실 갖고 올 수 있거든. 민주당 내에서는 그 자정 노력을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뭐 그 조사 기구를 통해서 하지 않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그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외부적으로는 저는 지금 현 정부의 실정 그리고 네.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은 세게 네. 예, 정치적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저도 뭐 이 네.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제대로 된 자성과 쇄신을 요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정부에 대항하는 이 야권의 공조가 흐트러져서는 또 안 된다고 네. 봅니다. 뭐 쌍특검이나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계속 힘 모아야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사과하신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사과에는 좀 어떤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또 진정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그게 밝혀진다면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중징계하고 출당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조치도 단호하게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의 뭐 역할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제대로 잘 안 싸우니까 검찰에서 말랑말랑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그 생각 좀 들더라고 이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은 매주마다 나가서 촛불 집회 그 토요일마다 주말마다 나가 피켓 들고 싸우고 있고 지금 전세 문제 각종 이런 문제 터지고 있고 외교 참사 이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말랑말랑하게 하니까 검찰에서 아 그래 뭐 제 생각입니다. 아,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 외교 참사 일어났을 때 초반에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탄핵 조치도 얘기했었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잘못된 부분도 탄핵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즉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제1야당 민주당에서 강하고 세게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김건희 특검 문제도 그렇고 네, 지금 여러 지금까지 가지가 뭐 있던데.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이 주제는 우리 저 오진호 대표님께서 좀 네. 이 문제 좀 얘기하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이 세습 문제, 윤석열 정권이 또 뭐 세습 고용 세습입니까? 노조 세습입니까? 하여튼 뭐 어제 윤 대통령이 예. 뭐 지금까지 계속 뭐 노조 때리기를 해오셨지만 이번에는 고용 세습이라는 또 단어를 꺼내 드시면서 네. 기득권 노조들이 고용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어요. 네. 근데 고용 세습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오해도 있으실 것 같고 해서 물론 그런 걸 고쳐야 되는 지점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었고요. 이 고용 세습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말 하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바로 또 기아차 그 노동조합에 대해서 단체 협약의 그런 조항을 문제 삼아서 네. 입건을 하고 사법 처리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합원 회사가 신규 채용을 할 때 우선적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돌아가신 조합원의 직계 가족 1인이나 뭐 장기 근속자의 가족을 우선 채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진 게 19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래요? 이때의 노동자들이 그 제조업에서 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나 위험한 환경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면 또 집안이 또 절단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험한 어떤 노동에 대한 네. 좀 대가 보상 차원에서 제기를 한 거고 회사에서도 워낙 그때는 한 해에 막 신규 고용을 엄청나게 할 때니까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제 합의를 한 그런 것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건데 네. 이러한 어떤 역사적인 맥락을 전혀 이제 무시하고 게다가
노조에서도 시대 변화에 맞게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시간조차도 주지 않고 지금 노조를 또 공공의 적으로 네. 악마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정말 정치적 술수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그러겠어요. 그냥 노조 때리게 하면 지지율 고용- 회복하는데 도움된다. 이거 하나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용세습이라는 게 실제로 관여가 돼 있습니까 이게? 그 실제로는 사실 사문화되어 있습니다. 사문화되어 있는데 있고. 비판하는 어떤 지점들이 있죠. 세상인데? 그렇죠. 뭐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이 사망을 하는데 그 배우자가 진짜 아무 경제 수단이 없을 때 그거는 식당에서 이제 그거는 고용을 뭐, 한다든가 하는 그거는 경우가 뭐. 간혹 있기는 하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저도 주변에 그런 경우는 좀 본 것 같은데. 예전에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고용 세습의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독립유공자처럼 뭐 네. 문제 이렇게 힘든 경우에 뭔가 혜택을 주는 사안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면 좀 다른 사안으로 볼 수 있지만 귀족 노조라고 해가지고 비판받았던 지점이 그 자제들이 좀 더 수월하게 그 대기업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네. 비판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부분이 KT 쪽에 뭐 채용 비리를 일으켰던 김성대 전 김성택 국민의힘 전 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본인들 스스로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것을 나쁘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노조 네. 때리기로 지지율 회복 다시 또 할 수 있겠어요? 최근에 이제 갤럽이 27%또 이제 여권에 유리하게 자꾸만 나오는 것 같은 리얼미터 조사도 33.6% 나왔는데 그동안에 할 거 다 했잖아요. 이재명 때리기, 야당 때리기, 그리고 또 뭡니까 노동조합 때리기, 농민까지 또 북한 모든 건 다 했는데 지지율이 27% 계속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특히 대구 경북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고용세습 노동조합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끔찍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하니 뭐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기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거 진짜. 미국이 도청 의혹 이야기하는데도 도청을 했는데도 뭐 선의의 도청은 뭐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눈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만한 게 이제 노동조합인 거예요. 노동조합만 때리면은 지지율이 올라갈 줄 알고 또 이렇게 악마화를 하는데 결국 노조와 또 취업 구직자들 둘 다 을인데 을과 을의 싸움을 붙여서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정치적인 무능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이 조항들은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네. 산재 그 사망자의 가족을 좀 대우하는 것은 유효하다.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좀 이제 고쳐야 된다고 네. 얘기를 했고 그런 면에서 지금 뭐 금속 노조에서도 네.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다. 네. 이런 과정을 좀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데 네.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는 뭐 예를 들어 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이런 것은 정말 늑장 수사를 하는데 늑장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것만 전광석화처럼 달려들고 있는 모습 결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젠가 유승민 전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나오셔서 지금 독일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서 거기 환경처 장관인가 반대한다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아무 얘기도 없고 뭐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한다고 얘기할 기대하고. 근데 민주당에서는 좀 얘기를 적극적으로 왜 안 하시는 거죠? 이 문제? 세게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러네? 대응단까지 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언론 보도가 안 보도가 되네? 안 되고 있는 아, 거고 저도 모를 정도로? 정부에 계속해서 어떤 자료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 어. 조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까지 질을 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상임위에서요? 예. 어. 그러니까 자,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정부인데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실제로 저 이재명 당 대표의 뭐 정치 철학 문제 이런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 삶에 대한 가장 큰 문제인데 직결되는 이거는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안 남았다는 저희들이 거 아니야? 각 이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진짜 이 대한민국 코가 진짜 왜 이렇게 너무 많어. 순식간에 너무 이렇게 많어. 정신이 없어. 무너져 야. 내리는 일 부분이 한 부분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 있다 보니까 대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슈가 이슈를 덮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 5명의 의원이 일본 갔다 왔는데도 뭐 하여튼 너무 열심히 잠잠해 하지- 보이고 잠잠해 보이고. 비판만 하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뭔가 이게 하여튼 참 이거는 진짜 만약에 그 오염수가 방류된다 그러면 이건
와, 인류의 생명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큰 재앙으로 오는 것인데 이런 거를 에코사이드라고 합니다. 생태 학살인 거죠, 정말. 이거는 진짜 야당에서 진짜 이거는 들고 일어난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야당, 시민사회. 이건 지금 몇 달 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G7 때 통과시킨 다음에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OK 거의 일본 지분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OK 시킨 다음에 G7에서 유성 가갖고 박수 통과 방류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프로징. 근데 어제 독일에서 전문가들이 다 얘기하는 거지. 독일 아까 말씀한 환경 장관의 반응을 보니까 저는 오히려 대한민국은 조용히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 같이 대응을 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태평양 도서 18개국에서도 네, 벌써 그랬죠.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정부에서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면 되는 문제인데 맞아요.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뭐 독일 환경부 장관의 인터뷰나 이런 걸 보면 해외 여러 정부들이나 또 그 야당들의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것이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나 야권이 그런 어떤 일본과 이렇게 협상은 잘 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해외 정부나 공조에 야당과 반대해요. 접촉해서 공조를 한다면은 G7 국가들과 좀 공조를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러면 오히려 일본과 윤석열 정부에 좀 외교적인 압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 진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너무 진짜. 할 일도 많고 할 얘기도 많고 지금 정신이 없어 죽겠습니다. 정치 파이터 하루 종일 특집 잡아야겠어 한번. 힘들어 죽겠어요. 아, 진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할까요? 네. 한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참 사실 오면서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 전세 사기 피해자분 사망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현 정부 여당은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싸워야 되는 또 거대 야당도 정말 내용으로 휩싸여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기본소득당은 그러면서 더더욱이나 대한정당으로서 또 거대 양당에 대한 단호한 비판자로서 진짜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내용 내용 있어요? 내용 뭐야? 어떻게 좀 하세요? 내용 어떻게 네 내용이 있나요 지금? 내부에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의원님들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책임을 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까지 와주셔갖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두 분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갔는데요. 내일도 어김없이 수요일 날 저희들은 중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김정욱 박사의 무삭제 그리고 내일은 이현주 전 의원과 복기양 전 시장이 출연하셔서 현안에 대해서 같이 토론할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세훈 소장의 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로 참여하는 시간이죠. 내일 아침 8시 어김없이 대중민주주의를 향한 힘찬 발걸음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할 거는 마약 쏙보다 두들이 잡아야 돼. 일본한테 유린당한 적도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일본이 힘이 돼주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일본을 훌륭해야 된다. 용산에는 용이 와야 돼. 요주를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농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나는 기자들하고 한 번도 안 해. 김건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 운영에 천공이 개입한다고 인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가!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